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성공 취업과 성공 경력 관리의 동반자 성공 취업 엑스파일의 김현빈입니다. 여러분 또 봄이 돌아와서 밖에 날씨도 좋아지고 봄의 유혹에 마음이 싱숭생숭할 텐데요. 또 본격적인 또 공채 시즌이 돌아와서 봄의 유혹만큼이나 또 안에서 여러 가지 공부하시는 마음이 바빠지실 걸로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은 세상과 기업을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금융 직무 강의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산업 분야도 그렇지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금융이라는 산업 자체의 특수성이 금융 자체적으로 발전하는 것에 의미가 없고 금융이 다른 산업을 지원함으로써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금융 자체적으로 너무 많은 발전을 이룬다거나 아니면은 금융 혼자 어떤 수익이 많아질 때 다른 산업은 고통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순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조력 산업 중에 그러니까 다른 산업의 조력 산업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이 다른 부분을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도와주느냐 하는 것을 이해할 때 지금 현재 어떤 산업이 발전하고 또 어떤 것들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융 강의는 또 금융에 관련된 지식은 여러분들 금융 자체로만 중요하고 금융권을 지원하는 분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자금을 이해함으로써 산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융 강의를 그렇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금융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금융을 익숙하게 익히실 때 본인의 직무라든가 본인의 어떤 개인의 금융 생활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자, 그런 걸로 이제 오늘도 강의할 때 제가 오늘 이제 금융 관련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금융이 또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금융 내에서의 변화는 어떠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을 전체적으로 이루고 있는 것을 이제 금융 시스템이라고 하고 있는데 금융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제 금융 시장과 금융 기관과 금융 인프라라고 하는 금융 하부 구조가 됩니다. 거기서 금융을 이제 조달하는 방법인 금융 시장에서의 간접 금융과 직접 금융의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것을 중점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의 논술과 여러분들의 시사상식을 전반적으로 또 그다음에 면접을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시사 용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금융기사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의 첫 뉴스는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해킹 위험도 늘어간다라고 해서 이제 보안이 금융혁신의 초석이다라는 기사입니다. 해킹이라는 문제는요, 뭐 금융권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지금 자꾸 문제가 되고 점점 이제 IT 기반이 산업과 생활에 곳곳에 깔리면 깔릴수록 우리가 안고 있고 떠안고 가야 할 그 주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이제 금융의 새로운 부분을 개척하고 주도할 제4차 그러니까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것을 주도할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 자체 내에도 이런 해킹의 위험이 상당히 많이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방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는 현재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뭐 신문 기사 및 면접에도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지만 실제 외신이라든가 외국의 어떤 그런 이 여러 가지 이제 뉴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실제로 그렇게 많이 언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 기반이 되고 있는 블록체인이라든가 AI라든가 그 앞선 디지털 기술만큼에 관련된 것은 상당히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그 고민을 하고 있고 발전에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4차 산업혁명 자체의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기반하는 기술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한데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해서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들이 간편하게 그리고 또 이제 대형 금융기관 위주로 가던 것이 일본 이제 핀테크 기업들의 이제 그 발명해낸 여러 가지 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인터넷 기반의 금융 서비스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용하게 됩니다. 거기에 있어서 지금 현재도 이용하고 있지만 그 많은 그 발전을 앞으로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는 우리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사물 인터넷 이 자체가 여러 가지 해킹 위험에 놓여 있다는 그런 좀 약간 그 걱정스러운 뉴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이제 그 위험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개인 간의 그 거래에 그 협약 장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을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렵긴 하지만 가장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에 대한 내용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기업과 기업, 그다음에 기업과 개인,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이 계약 거래라는 것이 거래에 있어서 계약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거래에 계약이 위조가 많이 생기고 이로 인한 그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은행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계약서로 하는 그 공문서 위조의 그런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블록체인에 대한 이용 방안이 상당히 많이 고민이 되고 있고 그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더불어서 여러분 요즘 잘 아시겠지만 그 암호화 화폐,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같은 것들도 상당히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들이고 여러 군데에 쓰일 것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그 블록체인의 활용 방안이 앞으로 어떻게 진보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 하면은 해킹이 불가하고 굉장히 안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스마트 계약, 중개자 없는 그 사용자 간의 직접 계약이 의외로 정보 보호가 허술한 점이 있어서 해킹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좀 얘기가 나오긴 있었는데 그 다자간의 그런 그 계약 거래이기 때문에 사실 해킹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이런 기술이라는 게 저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이 보안에 문제가 생기면은 큰 어려움이 또 따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요. 빅데이터는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상당히 많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개인정보가 예전에 이제 카드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가 되고 했었습니다. 사실 그만큼 개인정보가 곧 돈으로 연결되는 지금 시대이고 그렇게 활용할 것이 많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관련된 보호 방안이 여러모로 고민이 되고 있고 우리가 빅데이터를 지금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개인정보법이 많은 발목을 또 잡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빅데이터가 유출이 되면은 활용되다가 유출이 됐을 시에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뉴스이고요. 뭐 클라우드 서비스라든가 또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사물 인터넷의 문제점 이제 곳곳에 이렇게 인터넷이 어떤 이제 그 기기적인 작동을 하다 보면은 사실 굉장히 그 사이버 테러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에 있어서 분명히 도입되고 또 발전해야 되는 그런 기술이기도 하고 곳곳에 다른 것들과 결합을 요구하고 있지만 보안이 특별히 앞으로 이제 중요한 사안이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예상할 수 있겠지만 보안에 관련된 업무를 하거나 관련된 직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무가 점점 직군이 늘어나고요. 보안에 관련된 부서에도 예전에 뭐 보안 전문가 한 명만 놓여 있다면은 각각 부서마다 어떻게 어디서 보안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직무가 좀 더 세분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안에 관련돼서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주요 직군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금융에 있어서는 이런 안전망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에 있어서 보안 전문가라는 것이 앞으로 유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뉴스 보겠는데요. 한미의 이제 금리 역전이 임박을 했고 금리
격차가 그 외인 투자 영향력에 2배로 커진다라는 그런 이제 기사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나라가 발전을 하거나 아니면 발전이 침체돼 있다고 해서 금리를 계속해서 고정할 수도 없고 또는 계속해서 올릴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각국의 거래인 이런 외환 거래 때문에도 이제 많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 하면 바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러한 형식으로 우리나라에 있던 어떤 자금들이 좀 더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금리 격차가 있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이제 통화 정책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핵심 공기업인 이제 한국은행이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미국의 정책 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지는 금리 역전이 굉장히 임박해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가 그런 거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그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작년 11월 말에 금리를 6년 만에 처음으로 올린 바가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이제 1.50으로 올라갔고요. 50%로 올라갔고 지금 현재 추가로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준금리가 처음으로 6년 만에 올라갔을 때 더 이상의 추가 금리 인상은 당분간 이제 기조를 보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미국이 이렇게 됨에 따라서 아마 우리도 추후로 계속 또 오르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 우려에 대해서 이제 각국의 그런 그 기사가 연합뉴스에 3월 4일자에 났고요. 요즘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의 좌충우돌 행동과 그 언급이 국제 금융시장을 출렁출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것이 대부분 우려하는 바이긴 하지만 또 역설적이게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좋은 효과를 보게 되는 곳들도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제 트럼프가 무역전쟁은 좋은 것이다. 그래가지고, 금융시장이 연속 이제 이틀 출렁출렁 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역시장에 있어서 전쟁은 좋은 것이라는 것은 그만큼 무역에 있어서의 어떤 이제 충돌이라든가 관세 폭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관세 폭탄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철강 산업에 있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우리한테 이제 큰 타격이 될 것이다 해서 상당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러시아와의 어떤 이제 쌍두마차 형식으로 해서 힘을 견줄 때는 미국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국제시장에서의 정치적인 세력 자체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미국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이런 행동들이 다른 곳에서 제어를 하지 못하고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이 영향이라는 게 그냥 정치적 발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을 출렁이게 하고 그다음에 그런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그런 등락이 우리의 생활에 직결돼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아시아는 아시아대로 공조체계를 마련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떤 판 중심으로 해서 뭐 이렇게 아태 지역이라든가 해서 판 중심으로 움직여가지고 협력을 하려는 이러한 움직임도 어떻게 보면은 힘에 관련해서 균형을 이루고 좀 더 그런 것들이 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금융시장을 좀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금융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거에서 이제 여러분들 뭐 금융권에 계신 분들이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뭐 간접 조달 방식이라든가 직접 조달 방식이라든가 뭐 화폐 시장, 뭐 금융시장, 자금 시장 얘기 많이 하는데 도대체 그게 무엇인가 해서 그들만의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하시게 될 경우가 있는데 금융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하고 이제 다음번에 계속해서 금융의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거기서 금융기관의 역할과 그다음에 금융시장의 역할과 그다음에 금융인프라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시장이라는 것은요, 이제 금융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게 먼저는 금융시장과 그다음에 금융기관, 여러분들 뭐 아시겠죠?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증권사라든가 보험회사라든가 이런 금융기관과 그다음에 이제 뭐 한국은행의 전반적인 정책이라든가 이런 시스템 같은 거, 아까 그 제도라든가 금감원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금융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금융시장이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은 자금을 조달해서 기업이나 개인에게 가도록 하는 것이 금융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는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전체적인 카테고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장은 크게는 화폐시장인 자금시장과 자본시장, 장기금융시장의 자본시장으로 구분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금융에 있어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단기, 1년 미만의 단기이냐 아니면 1년 이상의 장기이냐에 따라서 단기 금융시장과 장기 금융시장, 이것을 이제 쉽게는 화폐 또는 자금시장, 그다음에 자본시장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또 직접적으로 돈을 조달하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금융기관이 예금자의 돈을 다 모아서 기업에게 빌려주거나 아니면 개인에게 빌려주고 하는 간접 조달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은행의 대출 방식은 금융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큰 간접 금융시장이고요. 보통 여러분들이 뭐 주식을 사거나 채권을 사거나 하는 것은 직접 자본을 조달하는 형식인 직접 금융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다 직접적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하는 곳은 그 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큰 만큼 장기 대출, 간접 금융시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발행시장, 유통시장이라고 나누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직접 자본 조달이냐, 간접 자본 조달이냐를 먼저 이해하시면 아무래도 금융시장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금융시장이요, 점점 발전하고 선진화될 수 있도록 간접 금융 방식보다는 직접 금융 방식에 의해서 자금을 조달하려는 경향이 커집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금융시장에 관련된 것들이 기업의 어떤 재무구조라든가 그런 것들이 철저한 감시 하에서 굉장히 투명하게 오픈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 금융시장을 통해서 조달하거나 또는 아니면은 조달할 수 있도록 돈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직접 금융시장이 좀 더 발전하고 제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데서 중개 역할을, 그러니까 중개 역할이라기보다는 이제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어떤 회계법인이라든가, 회계법인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기업에 감사를 나가잖아요. 외관법인 같은 곳은. 그래서 감사를 정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받게 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선진화될 수 있도록 증권시장이나 직접 금융시장이 발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한 곳에서는 은행이 후진국형 산업이고 이런 증권시장들이 대부분 선진국형 산업이다라고 하는 데는 이제 이러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신용 분석사라는 역할을 여러분들 직무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자격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에서 여러분들 그 신용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이라든가 자금을 조달을 하게 할 때는 여기가 과연 나중에 갚을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신용도를 조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이러한 역할을 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시장 자체적으로,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의 기능이 커서 이런 것들을 간접 금융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권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긴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주로 이제 감사를 했던 내용 자체를 근거로 해서 보는 부분이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은행에서 이제 그 신용에 대한 것들을 판단해서 보고서를 쓰게 되는데요. 이제 대출이 나가거나 이제 개인과 기업에게 대출이 나갈 때 이러한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통 이제 외국 그 일반
그 용어로는 크레딧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용 분석을 하는 건 사실 여러 가지 넓은 의미이긴 한데 은행에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담당하는 분을 이제 크레딧 애널리스트라고 하지만 이러한 것에 이제 국내의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용어로는 뭐 신용 분석사라고 하지는 않고요. 여신 심사역 또는 심사역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심사역이라든가 그런 데에 관심 가지신 분들도 많고요. 나중에 이러한 심사역을 하셨던 분들이 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은행 영업의 꽃이라고 하는 RM이라고 하는 릴레이션십 매니저로 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심사를 했던 것들의 그 기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더 그 기관과 일반 기업과 거래를 할 때 여기가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이제 그 판단을 되게 빠르게 할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자격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연수원 사이트에 가시면 이 신용 분석사에 관련된 그 안내가 나와 있고요. 이 신용 분석사는 국가 공인이긴 하지만 민간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연간 3회가 실시되고요.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와 2부에 관련된 것들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서 금융연수원 사이트에 한번 가셔서 내용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금융연수원 사이트를 방문하시면은 여러분들 신용사 분석사뿐만 아니라 뭐 여신심사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역 그 거래 관련해서도 그렇고 금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증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국내 자격증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렵긴 하지만 외국의 어떤 공인된 자격증보다 비교적 빠르고 쉽게 딸 수가 있고 자격증이 자격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을 통해서 좀 더 직무에 대해서 또는 금융기관과 금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는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관련 자격증으로는 여신심사역이라든가 신용위험관리사라든가 신용관리사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크레딧 애널리스트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신용분석사를 관심을 갖는 것도 괜찮을 듯 싶고요. 여신심사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따실 수 있는 자격증은 아니고요. 금융기관에서 일정의 어떤 경력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신용분석을 담당을 하는 여신심사역들이 이제 보고서를 쓰면은 기업과 거래할 때 그 관련된 보고서를 가지고 그 여신심사위원회라는 걸 엽니다. 그래서 임원들과 관련 기업 담당 RM과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신용 여신 심사역이 참여한 가운데 신용 등급이 현재 이렇고 재무 구조는 이런데 과연 우리가 여기에 이제 자금을 집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반대할 것이냐 아니면 있던 것도 회수할 것이냐 아니면 추가로 더 대출을 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거래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직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까라고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NCS 사이트 ncs.go.kr에 가시면 그래도 비교적 관련 내용들이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정확하게 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은행마다의 역할도 약간씩 다르고 또 기관마다의 그런 그 역할이 약간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일반적인 의미로 한번 이해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침 그 금융에 관련해서 그 학습 NCS 학습 모듈 및 검색으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금융과 보험 그 카테고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금융 영업, 금융 상품 개발, 신용 분석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고 이 신용 분석은 이제 개인 신용 분석, 기업 신용 분석, 여신 심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개인 신용 심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개인 그 금융 거래에 관련된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뭐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뭐 전세금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거나 하는 개인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분석을 하는 거고 기업 신용 분석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많은 기업들 상대로 하는 것들인데 예전에는 이제 은행들이 대기업 중심이라든가 오랫동안 업력이 쌓인 큰 기업 위주로 많이 그런 거래를 해왔던 거에 대비해서는 요즘에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들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의 영향도 있지만 앞으로 대기업 중심이라기보다는
이제 많은 그런 중소기업들이 중심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의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중소기업들도 그 성장세가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은행들이 상당히 많은 거래를 하게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나 외환 거래를 하게 될 때는 수출, 수입, 무역이라든가 그런 것들인데 반드시 은행들을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요즘은 점점 더 많이 이제 은행들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CS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좀 이렇게 자세히 내용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본인이 좀 관심이 더 가는 직무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면은 일정 부분까지는 로그인을 안 하셔도 되지만 여기서 이제 좀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로그인을 이제 해 보시면은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상세하게 나와 있고 거기서 또 요구하는 능력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NCS를 공기업에 지원하실 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직무를 좀 이해하실 때 사용을 해 두시면은 여러분들 요즘 직무를 이해하기 위한 이제 대학의 뭐 특강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뭐 과제 같은 것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 아주 쉽게 이용해서 보시면 내용들이 좋기 때문에 한번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나중에 한번 내용들 나온 걸 보고서 발췌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또 나와 있는데요. 뭐 신용 분석도 나와 있고 자산 운용에 관한 것도 나와 있고요. 또 금융 영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영업 부분 한번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여러분들 그 시사 용어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시사 용어 그때그때 한번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한번 좀 숙지하시고 써서 한번 더 익히신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플러스 더해서 신문 기사까지 찾아보신다면 베스트. 머릿속에 완전히 다 남기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금융의 이해를 돕는 용어로는요. 무역확장법 232조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무역 관련해서 아까 이제 그 기사도 보셨지만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그 미국의 보호 무역을 지금 그 기반이 되는 여러 가지 법령들입니다. 그래서 무역확장법 232조란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수입품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관세를 매길 수 있게 한 조항을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참 이게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말이 너무 애매모호해서 이걸 어디까지 그 적용하느냐가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고무줄처럼 탄력적으로 이용을 해서 다른 나라에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무역 거래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손해보지 않거나 아니면 선점하기 위해서 미국이 많은 것들을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최소 24%의 관세를 부과하고요. 한국을 포함한 중국 등 12개 주요 수출국에 관련해서는 무려 53%의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그 대미 수출의 63% 수준의 이제 쿼터를 설정하는 방안을 했다는 거고, 이제 이 용어가 하는 의미를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좀 봐야 될 텐데요. 이것이 이제 문제는 국내 철강 산업에 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에서 궁금하신 부분은요. 제 이메일 ourcareerfactory@gmail로 주시거나 아니면 카페로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공고를 함께 보시고 문의 주시면 문의에 대한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금융시장에 있어서 자금의 조달 방식 중에 직접 금융 방식과 간접 금융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금융시장에 관련된 내용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